모든 만병의 근원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도 알고 보면은 요즘에 여름이 너무 기니까 막 차가운 거 달고 살잖아요. 맞아. 나이가 먹을수록 혈관이 이렇게 탄력성이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네. 그러면 흐물흐물한 이 혈관을 가지고 네, 오늘은 염증 정복의 저자 송정숙 약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님, 구독자분들 인사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정숙 약사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3권의 책을 쓰고 이번에 4번째 염증 정복이라는 책을 쓰게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국에 와서 뭐뭐 주세요 이렇게 지명 구매라든지 또 처방전에 의해서 주재하는 것 외에 그 사람의 체질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로서 병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상담 약사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이번에 좀 테마를 염증으로 잡아서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도 알고 보면은 네. 염증이 원인이고 혈관 질환, 네.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전부 다 염증이기 때문에 이제 120세 장수 시대를 살지만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요. 네. 건강하게 살려면 염증을 해결해야지 가능하다. 건강 장수가. 그래서 염증이란 테마로 네.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책에서 이제 120세 장수 시대의 무병장수 조건 중 하나가 염증이다. 네네.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염증에서 이제 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 같은 것까지 다 이제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염증의 끝판왕은 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어디 다치면 아프고 열이 나고 그쵸. 붓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염증인데, 염증이라는 것은 염증 매개물과의 반응이 일어날 때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이제 네. 이거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오면은 콧물 재채기 나잖아요. 그쵸. 이거는 왜 나냐면은 염증 매개물 중에서 히스타민이 나와가지고 이 감기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거예요. 네. 콧물을 통해서 내보내고 그다음에 기침을 해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염증 반응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감기 몸살에 걸리면 막 열이 나고 붓고 아프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는 염증 매개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열이 나고 붓고 아픈 거예요. 요거를 가라앉혀주는 약이 엔세이드다. 그래서 이 소염 진통제 중에서 이부프로펜이라든지 덱시부프로펜이라든지 여러분이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런 게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면은 열이 내리고 안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증 매개물이라는 거는 네. 염이라는 그 한자어가 네. 불화자가 2개 있어요. 맞아요. 그게 염증염이에요. 그러면은 염증이 나면 열이 난다.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은 열이 나잖아요. 불이 난 것 같이 염증이라는 것은 내 몸에 불이 났다. 그럼 불이 나면 화재 경보기를 딱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화재 경보기 신호를 통해서 소방수가 와서 불을 끄듯이 우리 몸에서 염증, 불이 나면은 이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다. 그 신호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하고 어떤 바이러스의 싸움의 과정에서 열이 나고 붓고 아픈 것이다. 그래서 염증은 급성 염증이 있고요. 네. 만성 염증이 있어요. 그 급성 염증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한 3, 4일이면 앓다가 끝나죠. 그러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염증 반응은 내 몸을 지키고 하는 그 이로운 반응이에요. 급성 염증은. 그런데 이 면역세포가 약해서 이 반응이 오래 끌면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만성 염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책에서 급성 염증보다는 만성 염증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면역력 저하, 그 다음에 세균, 네. 그 다음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저산소증과 스트레스,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면 염증이 생긴다, 이런 것인데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지키는 세포가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이 면역세포들은 우리 몸을 지키는 군사들인데 주로 점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점막, 코점막, 구강점막, 그리고 위장도 점막이에요. 네. 그 다음에 피부점막. 이게 우리의 그 겉에를 다 이 면역세포들이 지키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딱 나와서 지키는 군사가 호중구라고 하는 군사가 딱 나와서 적군하고 막 싸워서 네. 적군을 무찔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적군이 시체가 막 많아지죠? 네. 호중구도 수명이 짧고 호중구 시체도 널브러져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체가 우리 몸에 많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쓰레기 천지가 되니까 활성산소 때문에 큰일 나죠. 요거를 이제 처리하는 쓰레기 처리반. 요 면역세포가 누구냐면 대식세포. 많이 잡아먹는다. 네. 그래서 대식세포야. 그래서 이 대식세포는 세균의 쓰레기, 호중구의 쓰레기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 힘이 약하면은 다른 군사를 요청해요. 그게 네. 이제 후천 면역인데 후천 면역이 T세포, B세포 불러와서 이 외부의 그 침입자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면역세포인데 이 대식세포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은 대식세포를 영어로 마크로파지라 그래요. 마크로파지 M1과 M2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M1은 누구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을 이제 싸우는 네. 세포. 싸우는 세포가 M1. 이제 처리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딱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상처가 복구돼야 돼. 그쵸. 복구반이 M2. 그래서 우리 몸은 참 과학적인데 네. 먼저 M1이 나와서 외부의 세균을 딱 싸워서 이기고 M2가 싹 복구를 시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 마크로파지 M1이 힘이 약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두 나라가 싸우는데 한 나라가 완전히 강하면 탁 진압을 해가 전쟁이 금방 끝나잖아요. 근데 두 나라가 막상막하요. 네. 그럼 얘가 쳤다가 그 다음에 또 이쪽이 쳤다. 그러면은 군사들이 많이 죽어 일단. 죽고 국토가 아마 전부 다 황폐화 돼가지고 몇 년 전쟁하면 다 뭐 양쪽 다 손해죠.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우리 몸의 만성염증이다. 그러면은 이 전쟁이 질질질 끌면은 M1이 약하니까 M2가 나와서 복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M1도 나오고 M2도 나오다가 그럼 면역세포 쪽으로 이제 우리가 염증을 처리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면은 네. 비면역세포는 힘이 없어요. 전부 다 면역으로 집중하니까 다른 데 기능이 약해져요. 네. 약해지다 보면은 비면역세포에서 결국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염증 반응이 끌면은 결국은 암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염증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이기려면은 첫 번째로 면역력이 최고다. 면역을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염증의 원인인 세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감염이 됐다. 그러면 항생제를 써야 되잖아요. 항생제를 써갖고 딱 치료하는데 항생제를 쓸 수 없는 염증이 있어요. 세균. 뭐냐면은 첫 번째로 장내 부패균. 네. 그러면 장에서 맨날 막 가스가 차고 설사가 나고 변비가 나고 막 맨날 그래요. 그럼 이 장이 나쁠 때 급성 장염은 항생제를 한 일주일 써서 나을 수 있는데 만성적으로 장이 나쁠 때 항생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익균까지 다 죽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장이 나쁜 데는 항생제를 쓸 수 없는 질환. 그 다음에 만성 염증을 이루는 게 이제 만성 치주염. 그래서 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진기발리스균이라든지 뮤탄스균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만성 세균 감염은 항생제를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장의 부패균인데요. 네. 장이 부패되면 모든 만성염증의 온상,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성염증으로부터 극복하고 내가 건강장수하려면 첫 번째로 장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장에 부패균이 많잖아요. 그러면 장 점막에 부패균이 있잖아요. 점막 바로 밑에가 점막 하층이거든요. 네. 거기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대식세포가 있는데 계속 부패균이 있으면 이걸 무찌르느라고 이 대식세포가 힘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장점막이 망가져요. 그래서 장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에 만성 부패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혈류를 타고서 가서 어디로 가냐면 폐로 가요. 폐로 가면은 기침이라든지 폐렴을 일으켜. 장이 나쁘면. 그 다음에 장이 나쁘면 간으로 가서 그냥 단순 지방간이 있는 사람을 계속 장내 부패균이 이렇게 염증성 사이토간이 나와서 그 간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지방 간염이 되어서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을 치료하려면은 장부터 다스려야 돼. 장에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 네. 피부도 아토피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얼굴에 뾰루락지 난다. 이거는 장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거 발라도 소용없어요. 장을 다스려야지 네. 염증이 안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의 염증이 뇌로 가거든요. 뇌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일으켜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어요. 트립토판은 어디에 많이 들었냐면 닭고기, 칠면조, 대구, 씨앗, 무슨 다크 초콜릿 네.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쁠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왜 그러냐면 트립토판이 대사되면 1% 정도가 세로토닌이 돼요. 행복 호르몬.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고기 먹으면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트립토판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스트레스 받았다. 장에 부피가 됐다.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고 티뉴레닌이라고 하는 염증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똑같은 좋은 뭐 고기를 먹었는데 나는 이제 장에 부패균이 많으면은 이게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고 우울해지는 거야. 장이 나쁘면. 그 다음에 불면증. 장이 나쁘면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로토닌이 나중에 날이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돼가고 잠을 자게 하거든요. 그 잠도 안 와요. 그 다음에 뭐 공황장애, ADHD 요런 뭐 심하면은 치매 이런 원인이 알고 보면 장이더라. 그래서 만성 염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면역을 올리고 두 번째는 장을 좋게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것도 자기한테 맞게 챙겨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장을 나쁘게 하는 뭐 찬 맥주에다가 막 치킨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더우니까 막 냉면, 뭐 밀면, 그다음에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또 색소가 또 많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장이 늘 나쁘기 때문에 치맥 먹으면 여름밤에 좀 시원하고 좋은데 다음 날에는 이제 이게 상태가 안 좋죠. 그러면 장이 나쁘면 이제 기분도 나빠지고 온몸이 염증. 그래서 염증을 잡으려면 장을 다스려야 된다. 그 이제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염증의 원인이 이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석탄가루가 와가지고 진폐증, 규폐증 이런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이에요. 또 우리가 먹는 식품 첨가물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물질은 그것도 염증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신진대사 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불가피하게 생겨요. 마치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이 기름이 완전 연소가 안 되죠. 그러면 불완전 연소되기 때문에 매연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름이 생기죠. 이런 현상이 우리 몸에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 기름 대신 우리는 밥이라는 음식을 먹으면 이게 불완전 원소돼가지고 거름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인 독소인데 이 독소는 어디에서 해독하냐면 간하고 쓸개에서 간에서 해독해서 쓸개로 내보내면 쓸개에서 대소변으로 나가서 독소가 해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많아지면은 혈관이 걸쭉해져. 이거는 불가피하게 생겨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독한 성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한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간에서 대사가 되고 또 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 이게 독성을 띠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도 일으키고 또 난소암, 그다음에 생리통, 갱년기 증상을 심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 호르몬을 간이나 쓸개나 장 기능이 좋아야지 배출이 되고 염증이 안 생기는데 음식 중에서는 이제 십자화과 식물, 무나 브로콜리나 또 양배추, 또 레드비트 있죠. 이런 것을 먹으면 메틸기가 많아가지고 여성
독성 그 호르몬을 잘 좋은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남성 독성 호르몬이 어떤 질환을 일으키냐면 남성형 탈모 있죠. 네. 유전적으로 막 네. 앞머리 빠지는 사람. 요게 남성 호르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전립선 비대도 독성 남성 호르몬 때문에 점점 이게 전립선 비대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간이나 쓸개의 기능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간이나 쓸개의 기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해독을 잘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밀크시슬 먹으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간을 해독 잘한다. 일상대사와 이상대사를 잘 해독한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을 잘 해소하는 그런 영양소로서 메티오닌, 네. 메티오닌 많이 들어보죠. 네. 메티오닌, 콜린, 베타인이 있어요. 베타인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레드비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레드비트는 여성 호르몬 독한 거를 잘 내보내고 거기는 엽산도 많이 들어있고 지방간도 해소하는 그런 좋은 그런 그 식품이라서 레드비트를 먹으면 좋아요. 주스로 갈아서. 그리고 혈액을 만드는 데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쓸개즙을 잘 나오는 데는 뭐가 좋냐면 아티초크가 좋아요. 요즘에는 그 요리 방송을 보면은 아티초크가 이제 서양의 그 요리 식재료인데 이거를 많이 넣는 요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티초크가 약간 쌉싸름하긴 한데 이게 쓸개즙을 잘 나오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쓸개즙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얼굴이 좀 노르스름해요. 쓸개즙이 잘 안 나오고 대변이 노랗게 나와야 되는데 얼굴에 착색이 돼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개즙이 잘 안 나오고 기름기를 소화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티초크를 먹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이담 효과도 나면서 대변도 잘 나오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과 쓸개의 독소를 잘 배출하는 것이 염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저산소증인데요.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혈액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잘 들어가야 우리가 생생하게 돌아가는데 만약에 세포 속에 혈액이 안 들어가면 곧 염증이 돼요. 요거는 약간 어려운 말인데 HIF1 알파라고 하는 이런 유전자가 있는데요. 산소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딱 발현이 돼요. 그래서 산소가 있으면 이 유전자가 딱 분해가 돼버리는데 산소가 안 가면 이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염증이 생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에 너무 더워서 하루 종일 에어컨 속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선풍기 쐬면 그랬을 때 저산소증, 약간 저산소증. 그러면 이제 머리가 띵한 게 뭐냐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내가 염증 상태로. 아니면 이제 찜질방에 오래 있다든지 네. 운전을 너무 오래 한.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환기를 좀 시켜야지. 그래서 에어컨을 쐬더라도 그래도 1시간에 한두 번 정도는 환기를 시켜줘서 산소가 잘 들어가야지 이게 염증이 안 생겨.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어떤 그 두통이 오래 간다. 그 다음에 저산소증이 생기게 되면은 뇌에 산소를 안 가면은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혈관이 막힌 거를 뚫어주는 영양소하고 혈액을 공급하는 전칠삼이나 햄철 같은 걸 응용하면은 그런 게 항상 고생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영양소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병의 원인이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요. 일단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나와가지고 근육을 녹여요. 콜라겐도 녹여.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잖아요. 네. 저 사람 왜 이렇게 폭삭 늙었을까?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다 녹여버려. 그러면은 이제 50대 이상에서 근육이 녹으면 다시 회복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늙고 뇌에 염증을 줘서 염증의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다. 다시 정리하면 염증을 일으키는 5가지 요인. 첫 번째는 면역이 저하됐다. 그 다음에 이물질, 그 다음에 이물질이 해독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저산소증,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장내 부패균.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음식적으로 봤을 때는 염증을 유발하는 뭐 최악의 음식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딱 음식의 메뉴를 정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안 좋은 음식이 네.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는 액상과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쓴맛을 싫어하고 그쵸. 그리고 무덤덤한 거 싫어하고 약간 단짠단짠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액상가당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고 또 판매하는 뭐 반찬 가게 여기도 좀 설탕 같은 게 그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특히나 졸이거나 오랫동안 가열했을 때 또 구웠을 때 이것이 나쁜 형태의 당독소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비만과 당뇨도 일으키지만 결국은 우리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최악의 어떤 식재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질 좋지 않은 기름에 튀기거나 구운 음식이다. 이런 것들이 혈관도 나쁘게 만들고 변성을 네.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다. 염증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차갑고 차가운 음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고기 먹고 나서 냉면을 먹어요. 그죠? 네, 그쵸. 그러면은 네. 이제 막 뜨거운 거 먹었으니까 차가운 거 네. 먹고 싶은데 사실은 고기 기름이 다 굳겠죠. 그래서 사실은 고기 먹은 다음에 따뜻한 이런 거 육수 같은 걸 먹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요즘에는 여름이 너무 기니까 막 차가운 거 달고 살잖아요. 맞아. 나중에 이제 화장실 가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제 이게 넘길 때는 좋으니까 그러면 겨울에도 냉커피 얼죽아라 그래가지고 뭐 아이스 커피 들고 다니는데 차가운 음식이 사실은 우리 체온이 36.5도 내에 따뜻하고 그런 그 음식을 먹도록 노력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염증을 일으키는 그 음식을 하면은 밀가루가 들어있는 음식. 그 유전자에 따라서는 밀가루는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사람이 있어서 네. 그게 장 내벽에 붙어서 장누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도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음식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약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네. 밤늦게 양념치킨 그냥 치킨도 아니고 양념치킨에 차가운 맥주 마시는 게 정말 염증을 엄청 많이 일으키겠네요. 이게. 일으키죠. 저는 사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네. 어쩌다가 자다가 깨면 네. 밤 1시 정도 되잖아요. 네. 창문을 보면 밖에 다 불이 켜져 있어요. 맞아요. 예. 요새는 다 야간 문화예요. 네. 아, 또 부산이 또 여름에 또 그거니까. 그렇죠. 그게 깜짝 놀라서 네. 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자는구나. 그러니까 뭐 염증 투성이라도 봐야 되죠. 야, 그래서 이제 사실 암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럴지도 질환을 앓고 모르겠습니다. 있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 면역력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흔히 이제 감기가 너무 자주 걸린다. 막 대상포진이 걸린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나는 아프다. 이런 사람은 이제 면역력이 약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약국에 와서도. 그럼 이제 면역력이 약하면 흔히 먹는 게 뭐냐면 홍삼 먹죠. 홍삼. 그쵸. 예. 그 다음에 흑염소 먹고 네. 보약을 먹습니다. 네, 맞아요. 대부분 그런 것 네. 같아요.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감기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콧물 재채기가 나잖아요. 그럼 며칠 있으면 낫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봄이 돼가지고 황사가 불어온다. 음. 그 다음에 꽃가루. 네. 이때만 되면은 바이러스가 아닌데 콧물 재채기 그쵸. 엄청나고 네. 막 눈이 가렵고 그래서 봄철만 되면 알러지 약이 엄청 나가요. 뭐 선전하는 거 뭐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그 감기하고 원인이 틀리죠. 왜냐면은 이물질에 대해서 내가 과잉 반응하기 때문에 콧물 재채기가 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에서 다 콧물 재채기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면역이 너무 과잉해서 발응하는 것인데 뭐냐면 우리 면역에 이제 선천 면역이 있고 후천 면역이 있어요. 선천 면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호중구가 있잖아요. 호중구, 대식세포.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그 이물질을 싹 파악하는 수지상 세포. 요런 게 선천 면역인데, 선천 면역에서 대처를 못하면 후천 면역을 이제 후방 군인을 이제 지원군을 불러오는데 그게 T세포, B세포가 있어갖고 B세포에서 항체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선천 면역은 어떠냐면은 이 외부의 이물질을 이제 레이더망으로 쫙 돌려요. 우리 휴전선에서 네. 레이더망 있죠? 북한군이 오나나 쫙 가다가 딱 잡아내잖아요? 똑같아요. 대식세포하고 수지상세포가 레이더망을 딱 가동하다가 적군이 오면 딱 감지해요. 감지해가지고 이제 그 면역세포에게 신호를 준 거야. 빨리 와라. 우리 도와줘라. 이거 무찌르자. 이렇게 하는데 이 선천 면역세포는 있는 그대로를 딱 파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참나무다. 네. 아, 이거 소나무다. 이렇게 파악을 해요. 근데 이제 후천 면역에 가면 아주 정밀하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잘라서 조각만 파고 네. 마치 우리 그 유전자 검사하듯이 아 DNA가 뭐다 이렇게 파악하는 게 후천 면역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후천 면역. 그러니까 이 소나무를 잘라가지고 송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송편이 소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참나무로 만들어졌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천 면역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내 신체인데 이게 적군이라고 오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야.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많이 써서 아픈 관절이 아픈 골관절염이 아니고 내 면역세포가 내 관절을 공격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그러면은 골관절염은 이 쓴 데만 아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양쪽이 다 아파. 네. 이게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왼쪽도 공격하고 오른쪽도 공격하고.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아니면 하시모토 갑상선염. 그런 게 아니면 루푸스라는 병. 아니면은 여러 가지 베체트병. 네, 이런 게 이제 네. 어려운 질환이 다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 면역 세포가 잘못돼서 나를 공격하는 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고치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는 바로 선천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네. 후천 면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천 면역이 강하면 후천 면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오인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선천 면역력을 올려야 되는데 그럼 면역력을 어떻게 올리느냐? 흑염소를 먹고 홍삼을 먹는다고 올리느냐? 그게 아니고요. 네. 면역세포가 레이더망을 가동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레이더망의 품질이 좋아야지. 누가 할 때 딱 파악하는 거죠. 악원인데도 자꾸 그냥 이렇게 하면 악원을 총을 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더망이 좋은 게 면역세포가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면역 증강제 좋은 거는 뭐냐? 네. 레이더망이 잘 가동되고 요게 총을 쏘더라도 아주 한 번에 딱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게 네. 아주 좋은 면역 다당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면역 다당체의 요건은 뭐냐? 첫 번째로 위장에서 소화가 되면 안 돼. 오, 네. 왜 그러냐면 면역은 장에서 나와요. 장세포에서 70 내지 80%가 면역세포가 거기 있어요. 그럼 먹어가지고 위에서 소화되면 장에까지 안 가. 그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그물망 구조의 베타 구조래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이라는 게 뭐냐면 베타 결합을 한 그물망 구조의 다당체. 그게 베타글루칸이에요. 네. 그치? 알파 결합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 알파 결합이에요. 그리고 포도당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잖아요. 이게 육탄당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면역 다당체의 구조는 뭐냐면 베타 결합을 한 그물망 구조에 오탄당이 붙어 있으면 최고로 좋은 면역 증강제래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세포도 요 면역세포를 자극을 시켜가고 레이더망이 가동이 되고 잘 잡아먹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평범한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냥 별로 눈에 안 띄는데 네.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디자인이 너무 특이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몸의 구조하고 다른 게 그 오탄당, 그물망 구조, 그 다음에 베타 구조. 이런 구조가 면역세포를 자극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면역 다당체 중에 이제 우리가 먹는 게 뭐냐면 에키네시아라는 게 있어요. 에키네시아. 네. 네. 국화과 서양 식물인데 에키네시아. 네. 그것도 제품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글루칸, 후코이단, 네. 그리고 아라비녹실란 이런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면역 다당체를 선택할 때 베타 결합을 하고 오탄당이 붙어 있는 이런 걸 하면은 면역 세포를 잘 이렇게 자극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대부분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홍삼이라든지 뭐 흑염소 같은 이제 보양식을 먹어야지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이제 면역력이 높아진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그런 이제 말씀하신 뭐 후코이단이나 뭐 베타글루칸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들어있는 면역 향상 식품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이 약했을 때 네. 홍삼도 먹어도 몸이 건강해지죠. 보약도 좋아지고 흑염소도 좋아지는데 단 흑염소는 이제 열성이니까 네. 몸이 열 있는 사람은 안 먹는 거 좋고 오리가 더 좋겠죠. 그런데 몸이 좋아지지만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네. 알러지, 아토피성 비염이 나아야지 면역력이 좋아지거든요. 그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심해지지 않아야 네, 되고 네. 뭐
루푸스 같은 게 좋아져야지 면역력.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면역 다당제를 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베타글루칸도 굉장히 좋은 면역 다당제인데 그거보다는 베타글루칸은 그 결합에 육탄당이 붙어 있어요. 육탄면? 육탄당, 당이. 육탄당. 응, 당이 포도당이 육탄당, 육각형의 당 형태다. 근데 아라비녹실란이라고 하는 네. 다당제는 네. 베타 결합에 오탄당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녹실란에 대한 그 논문이 굉장히 많고요. 네. 미국에서는 MGN3라고 하는 원료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 항암에 대해서 좋다는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라비녹실란이 네. 톨러란토라고 하는 원료 물질을 가지고 많이 제품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항암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토피 알러지 이런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사님께서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오면은 아라비녹실란? 네, 그런 네. 것을 드리면 네. 이제 봄철에 맨날 비염약 막 맨날 사러 오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근본적으로 보면 면역력을 향상시켜서 이 면역 세포를 똑똑하게 훈련시켜서 요거를 좋게 하시는 거 한번 드셔보시라 하면은 어떤 분은 네. 너무 비염이 심해서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자는 그쵸, 거예요. 있죠. 그런 분. 네. 그분이 좋아지셔가지고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른 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호중구, 뭐 호상구 이런 것이 떨어졌다 네. 하는 그런 30대 남성도 이런 제제를 먹고 수치가 올라간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번 책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차이가 커지는 것 중 하나가 혈관 탄력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혈관 탄력성이 뭐 어떤 거고 왜 이게 나이가 같아도 이게 차이가 뭐 점점 사람마다 커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이를 보면 제일 이제 먼저 보는 게 피부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젊을수록 피부가 탱탱하고 주름이 없고 나이 들면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속으로 보면은 혈관의 차이가 납니다. 혈관의 차이. 네네. 혈관이 왜 차이가 나냐면은 네. 흔히 이제 나이 들면 동맥경화가 생긴다고 그쵸. 그러잖아요. 네. 동맥경화는 왜 생기냐면 혈관의 구조를 보면 혈관이 이제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잖아요. 근데 동맥과 정맥은 상당히 이제 두껍게 돼 있는데 동맥이 제일 두꺼워요. 왜 그러냐면 심장이 혈액을 푹 뿜어내니까 그 압력을 견뎌야 돼서 탄력섬유도 있고 아주 두꺼운데 우리 몸이 살아있는 거는 탄력성이 있어요. 막 뛰어도 뼈가 부러지지 않죠. 왜냐하면 뼈에도 콜라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죽어있는 나무는 부러져 버리죠. 네, 그렇죠. 살아있는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이게 큰 나무 줄기도 흔들흔들하면서 안 부러져요. 왜냐하면 그 결합 조직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탄력이 있다. 네. 그러면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탄력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혈관 내벽이 있고 평활 근육으로 쌓여 있어요. 그럼 혈관 내벽과 평활근 사이에 콜라겐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이 탄력성을 줘요. 그 다음에 이 혈관에서 산화질소가 나와요. 산화질소를 이제 에노다 그래가지고 산화질소가 나와야지 혈액순환이 잘 된다. 그런데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염증 신호를 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혈관으로 돌아다니죠. 그러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어떻게 하냐면 콜라겐을 녹이는 효소가 있는데 MMP 효소라고 있거든요. 이 효소를 녹여버려요. 그러면은 혈관이 얇아지겠죠. 네. 탄력성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의 혈관은 탄력성이 있는데 나이 든 사람은 마치 이렇게 풍선을 불었다가 나중에 한참 있다가 놔두면 풍선이 쭈글쭈글하죠. 그런 형태가 돼요. 탄력성이 줄어드는 거죠. 또 이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혈관에 돌아다니면은 산화질소가 못 나오게 해요. 혈관 그 평활관으로. 그러면 산화질소가 안 나오면은 이게 혈관 그 평활근이 탄력성이 없고 부드럽지가 않아. 딱딱하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네. 그렇게 되면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콜라겐이 높고 또 산화질소가 덜 나오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져요. 공통적으로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맥경화, 나이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죽상동맥경화는 뭐냐? 네. 염증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이게 딱딱하다 보면은 좌우가 좀 차이 나고 한쪽이 당겨져요. 그렇죠. 당겨지면은 여기에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기면은 여기로 작은 사이즈의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요.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산화가 돼요. 활성산소에서 산화가 되면은 거품 세포가 되어서 혈관에 쌓여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게 죽상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를 이렇게 그 콜라겐 조직이 피브리노겐이라는 게 딱 싸고 있다가 한순간에 콜라겐을 녹이는 MMP 요소가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죽상동맥경화를 싸고 있던 거 딱 건드리면 탁 터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심근경색,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 탁 터지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는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긴다. 혈관이 딱딱해진다. 염증이 많아지니까. 그렇지만은 죽상동맥경화는 누구나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생겼다 하면은 혈관의 그런 과정 속에서 염증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동맥경화 하면은 이제 뭐 기름진 거 많이 먹어서 네. 혈관에 이제 기름이 껴서 이제 뭐 생긴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그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사실은 네.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혈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스타틴을 처방하죠. 요즘에는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거고요. 네. 에제테미브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요거는 음식 속의 콜레스테롤을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처방하기도 하고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같이 결합한 그 약이 굉장히 처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좋은 약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면서 음식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네. 그것도 원인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혈관병은 염증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염증부터 억제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이게 뭔가 혈관의 탄력성이 잃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고혈압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왜 고혈압이 되느냐 이것을 생각했을 때 나이가 먹을수록 혈관이 이렇게 탄력성이 좀 흐물흐물하잖아요. 네. 그러면 흐물흐물한 이 혈관을 가지고 내 혈액을 온몸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심장에서 네. 짜서. 네. 네. 그러면 이게 안 짜지잖아. 탄력성이 없으니까 그쵸. 더 힘을 줘갖고 혈관을 보내죠.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래서 혈압이 뭐 170, 180 이렇게 올라가서 고혈압약을 드시잖아요. 드시는데 이 혈압을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 그 꼭 130까지 내려야 되냐? 한 140, 150까지 내려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은 떨어지고 이물질이 많아지니까 혈압은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이거를 굳이 혈압약을 끝까지 세게 먹어서 내린다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150 근처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밑에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기운이 없어서 혈액이 그쵸. 가지 못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이 혈관의 탄력성이 없고 두 번째는 혈관에 이물질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노화와 관련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 너무 그 혈압 수치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이걸 너무 약으로서 억누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네. 그 이제 콜레스테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HDL, LDL 또 그리고 뭐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뭐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뭐 상관이 사실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약사님께서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들과 뭔가 심혈관 건강의 관련성 어떻게 보고 계신지. 흔히 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은 중성지방, 그쵸. HDL, 네. LDL, 총 콜레스테롤 요 수치를 가지고 맞아요. 문제가 있으면 처방을 하는데 총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으면 고지혈증이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고요. 또 중성지방이 150 이상이다.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고 또 LDL 콜레스테롤도 참고로 하고 HDL은 좋을수록 좀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 총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LDL 수치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이 중성지방이 HDL에 비해서 2배가 넘으면 위험하다. 네. 그래서 나의 수치 건강검진하면 나오잖아요. 중성지방을 HDL로 나누면 네. 2가 넘으면 중성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약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만 나는 HDL이 많아서 2배가 안 된다 하면은 꼭 약을 먹지 않고 여러 가지 음식 조절이나 이런 것도 약을 좀 약하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이죠. 이거 200이 넘는다.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총 콜레스테롤이 HDL에 비해서 얼마냐. HDL이 총 콜레스테롤의 25% 정도면 양호하다. 그 다음에 30% 정도 되면 굉장히 좋다. 네. 그래서 HDL이 높으면 총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더라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그 혈관 질환을 측정하고 싶다면 경동맥 혈관의 내벽 두께를 측정하는 게 있어요. 네. 이 검사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검사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동맥을 통해서 뇌혈관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경동맥 혈관 내벽의 두께가 0.7mm 이하다. 그러면 좀 안심해도 됩니다. 그런데 경동맥 혈관 내벽의 두께가 1mm 이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여성인 경우에는 뇌혈관에 걸릴 확률이 5.5배가 높고요. 남성은 3.6배가 높다 그래요. 그래서 1mm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경동맥 혈관의 내벽의 두께를 측정하는 것이 나의 심혈관 내혈관의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고 너무 그 수치 자체만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LDL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제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LDL은 좀 나쁜 콜레스테롤 맞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 LDL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쉽게 비유를 하면은 체에다가 콩하고 조를 이제 쳐요. 그러면 콩은 크니까 체 위에 남고 조는 밑으로 빠지겠죠. 이처럼 LDL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사이즈가 큰 A 타입, 사이즈가 작은 B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큰 A 타입은 혈관 내벽을 뚫고 들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괜찮다. 근데 B 타입은 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혈관 내벽에 틈이 있으면 그 들어가서 여기서 산화가 일어나면서 거품세포가 되고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험한데 그러면 이 타입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으면 좀 심혈관 질환에 나쁠 것 같잖아요. 네, 이거 많이 그렇죠. 먹으면 나 혈관 질환 네, 걸릴 것 같다, 그렇죠. 콜레스테롤 올라갈 것 네.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포화지방산이잖아요. 포화지방산에는 LDL도 올리지만 HDL도 같이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고 A 타입이 많은데 외국 사람들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B 타입이 많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얼굴이 시뻘겋고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사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외로 A 타입이 많다. 그렇지만 가계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B 타입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LDL이 높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네. 우리가 이제 삼겹살 좀 먹는다 그래서 네. 꼭 위험한 것은 아니고 삼겹살 먹을 때 야채 쌈을 많이 해가지고 먹으면 괜찮다. 적당히 먹으면 된다. 또 이제 우리 그 편견 중에 하나가 네. 갑각류 있잖아요. 네. 새우, 가재 음. 이런 거 먹으면 오징어 먹으면 콜레스테롤 엄청 높다더라.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콜레스테롤 지수가 있거든요. 네. CI. 네. 그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또 계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그쵸. 노란지 네. 빼고 먹자. 그런데 계란은 노년기에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먹으면 단백질에 보급이 되고 또 그 노른자에 레시틴이 많이 들어서 뇌나 눈에 좋거든요.
열심히 드시고요. 계란 속에 콜레스테롤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가장 높은 건 뭐냐? 네. 제과제빵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빵이나 과자를 먹게 되면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고 이게 지방이 되어서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굉장히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은 음식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뭐 삼겹살이나 뭐 이 각각류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사님께서는 이 염증이 생기면은 심혈관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염증이 생기면 염증 신호인 사이토카인이 네. 혈액을 타고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혈액을 타고서 간으로 들어가요. 그럼 간에서는 요 염증을 딱 파악하는 레이더망이 있어요. 레이더망에 염증이 딱 걸렸다. 그러면은 무엇을 내보내냐면은 CRP를 딱 내보내요. CRP. 여러분 CRP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건강검진하면 뭐 CRP가 높다. 그러면 나는 염증 수치가 높다. 이렇게 흔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CRP는 간에서 만드는 것인데 염증 신호가 오면은 CRP를 딱 높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혈액 응고인자인 피브리노겐을 딱 만들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딱 상처가 났죠. 피가 나죠. 그럼 이 피가 지혈이 안 되면 우리 생명 위험하잖아요. 피가 계속 나니까. 이 피를 지혈시키는 인자가 피브리노겐이에요. 그래서 피브리노겐이 나와가지고 딱딱지를 만들어서 딱 지혈이 되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네. 지혈이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피가 계속 흐르니까. 네. 그렇게 되는데 이 염증 수치가 딱 나오면 간에서는 CRP라는 걸 딱 만들고 CRP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피브리노겐이 나와가지고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러냐? 겉에 상처가 난 것도 아닌데 그거는 어딘가에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이나 세균이 돌아다녀서 온몸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추측을 한대요. 그래서 염증이 높아지면 일단 혈액이 끈적끈적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일시적인 염증이 아니고 만성 염증이라는 네. 게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일시적으로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수치가 적혈구 침강 속도라고 하는 ESR인데요. 이거는 이제 CRP가 올라간 다음에 3일 있다가 ESR이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니까 혈액이 좀 가라앉잖아요. 가라앉는 속도를 재는 게 적혈구 침강 속도예요. 그러니까 CRP가 먼저 올라가고 3일 있다가 ESR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급성 염증이 있다 그럴 때는 수치가 막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항상제를 다량으로 투여하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이 염증이 급성 염증이 아니고 예를 들어 미세 염증이다. 네. 장내 부패근이 계속 장이 나빠. 막 부글부글 가스 차고 맨날 장이 안 좋고 설사가 나고 뭐 이래. 그러면 이 염증 신호가 끊임없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올라가는 수치는 CRP가 아니고 HSCRP라 그래요. 미세 염증. 그래서 이 CRP를 측정하는 것보다도 1000배나 더 미세하게 측정해야지 HSCRP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만성염증일 때는 이 HSCRP가 올라간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다. 그러면 이 만성염증이 우리 몸을 노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주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성염증이 어딘가에 있다면은 네. 혈액이 끈적끈적해질 수밖에 없고 혈액이 끈적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심장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걸릴 가능성이 많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뭘로 죽을 것 같으냐면 네. 관절염 때문에 사망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염증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기도 하고 계속 염증에 의해서 온몸이 이제 대칭적으로 다 이제 그 관절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염증 반응이 끊임없이 있다 보면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질 수밖에 없죠. 염증이 생기면 혈액이 끈적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혈액이 끈적해서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은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이 나빠진다. 혈관 질환이 생긴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첫 번째로 염증 수치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제 빈혈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네.
만성염증과 빈혈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요. 빈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철결핍성 빈혈, 두 번째는 만성염증에 의한 빈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철결핍성 빈혈은 흔히 사춘기 소녀나 젊은 여성들이 네. 많아요. 먹는 거는 제대로 안 먹고 패스트푸드 먹고 찬 거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생리혈을 배출하기 때문에 빈혈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특히 사춘기 여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다이어트에도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빈혈인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 생리 때는 생리통이 심해질 때 빈혈에 의해서도 생리통이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정말 그 혈액을 보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혈액이 부족한 거, 헤모글로빈 수치가 13 이하가 되는 거,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13 이상이 이상적이고요. 네. 남성은 한 헤모글로빈 수치가 15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하가 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이하가 되면 병원에서는 빈혈이라고 판단하고 또 빈혈약을 보험으로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철결핍성 빈혈 말고요. 만성염증이 생기면 빈혈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만성염증이 생기면 내가 철분이 많아요. 철분이 많은데도 철분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헵시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나와서 철분의 이동을 막는데 네. 간이나 비장이나 골수를 딱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 혈액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신장에서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신호를 받아서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비장에서 파괴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철분은 적혈구에 있는 철분도 있지만 저장철이 있어요. 페리친이라고 철분을 또 먹으면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헵시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네. 간이나 골수나 비장에서 철분이 못 나가게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돈이 있는데 돈을 못 쓰는 게 없어요. 네, 그렇죠. 철분은. 그래서 만성염증에 의한 빈혈이냐 아니면은 철분이 부족해서 빈혈이냐 두 가지 빈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혈액 검사 수치가 있는데 네. 만성염증에 의한 빈혈은 이 저장철인 페리친의 수치가 300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철결핍성 빈혈은요, 네. 헤모글로빈 수치가 12 이하면서 저장철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내가 쓸 돈도 없는데 저축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장철이 뭐 20, 30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만성염증에 의한 빈혈은 엄청 저장을 많이 하고서 페리친 수치가 300, 어떤 사람 1000 막 이렇게 넘어가요. 저장한 건 많은데 이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빈혈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암 환자도 빈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암 환자는 왜 빈혈이 되냐면은 대부분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맞게 되면은 이제 골수를 치잖아요. 그러면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골수가 망가지기 때문에 항암 환자들은 빈혈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제가 어디를 이제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세포를 억제하잖아요. 그러면은 위점막, 장점막도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위점막이 망가져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고 이거를 철분 흡수를 못해. 그래서 암 환자는 빈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암 환자가 만약에 무기철분 잘못 먹으면 활성산소 때문에 오히려 암이 생긴다고 부추긴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위장도 나쁘고 잘 먹을 수도 없는데 이 암 환자들 같은 경우도 결국 만성염증이라고 보면 만성염증에 의한 빈혈이고 철분 자체도 부족하고 골수도 망가지고 페리친의 그 저장철은 많을지라도 굉장히 혈액이 부족한 그런 상태.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만성염증이니까 역시 빈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빈혈인데 페리친 300이 넘으면은 내가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네요. 해결되는 게 아니죠. 철분이 네.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네. 이동을 못해요. 왜 그러면 헵시딘이라는 단백질이 나오냐. 이것은 세균도 철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 헵시딘이 나온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성 염증이 되면은 전부 다 빈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도 죽을 판인데 피가 부족하니까 더 몸이 안 좋아지는 이게 만성 염증입니다. 네. 그 철분 중에서도 이제 무기철분하고 햄철이 네. 있잖아요. 네. 이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쇠가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갛게 녹이 슬죠.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철분 네. Fe2가 Fe3가 이게 철분 그 화학 기호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바로 산화가 돼요. 그럼 빨갛게 녹이 슬어. 그러면 이 이가철, 상가철, 이 철분, 이 무기철은 산소하고 만나면 바로 산화가 된다. 이게 무기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혈색소 10 이하일 때 처방하는 회로바유 처방정이라고 처방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기철이에요, 이가철. 보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요거는 무기철이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산화가 돼서 위장에서는 속쓰림을 유발하고 장에서는 변비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철이 우리 몸에서는 결코 무기철로 있지 않아요. 그래 신께서 우리에게 이 철을 보호하도록 햄이라고 하는 구조를 쌓아서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혈구 아시죠? 네. 피는 적혈구로 되어 있잖아요. 적혈구 안에 수많은 헤모글로빈이 있어. 헤모글로빈은 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햄은 어떠냐면 이가 철분이 보자기로 쌓여 있어. 그래서 산소하고 만나지 않아. 산소와 만나지 않고 꼭 필요할 때 산소하고 만나서 우리에게 산소를 전달해줘요. 이 싼 보자기를 포피린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포피린 링인데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요. 네. 엽록소도 포피린 링 속에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식물은. 그 다음에 갑각류 오징어 혈액은 파란색이거든요. 네. 헤모시아닌이에요. 사람은 헤모글로빈. 네. 헤모시아닌은 뭐냐면 포피린 그 링 안에 구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파래요. 각각류의 혈액은. 근데 사람은 헤모글로빈이라서 빨개요, 피가. 근데 헤모글로빈이 그 속에 햄이라는 보자기 속에 철분이 들어있어요. 그럼 산소와 바로 만나지 않게 되면 산화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몸속에 있는 자체가 햄철이에요. 그리고 소고기 속에 있는 것도 역시 햄철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들도 사실은 철분이 많이 부족하고 성장기에 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쇠고기를 이유식에 다져갖고 먹이고 아이들을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그 속에 헤모글로빈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철분 보충제도 네. 무기철분이 있고 햄철이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무기철분보다는 햄철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햄철도 제조사에 따라서 한 그 불순물을 얼마나 제거하고 순도 있게 만드느냐. 순도 있게 만들어야지 우리 몸이 바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한 2~3%짜리의 순도가 있고 7~8% 가장 완벽한 형태는 9% 햄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만들기가 어렵지만 네. 아무튼 순도가 높은 햄철을 선택하면 좀 흡수가 돼서 바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철분이요. 네. 꼭 혈액을 만드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철분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위장에서 소화액을 분비하려고 하면 철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너무 피가 부족한 사람은 소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뇌 신경 전달 물질, 뭐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이런 그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있잖아요. 요런 거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게 잘 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피가 부족하면.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도 안 나오고 쓸개즙도 안 나오고 모든 우리 부신 호르몬도 안 나와요. 그래서 혈액은 우리 생명의 근원인 이유가 산소를 나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신진대사에서 가장 필요한 조효소로서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순도 높은 햄철을 선택해서 먹으면 좋고요. 순도가 낮을수록 좀 비린 맛이 많고요. 순도가 높은 건 좀 비린 맛이 없고. 그래서 좋은 거 먹을수록 네. 아무래도 좋겠죠. 비린 맛이 강한 건가요, 그럼? 좋은 거일수록? 비린 맛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거? 불순물을 제거했으니까. 네. 염증하고 근육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네, 염증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 하잖아요. 염증성 신호가 계속 주면요. 근육을 녹여요. 근육을 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역시 염증이잖아요. 네. 스트레스 근육을 치기 때문에 염증이 많으면 근감소증이 옵니다. 그래서 70세 넘은 노인들은 네. 근감소가 되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근감소증을 치료하는데도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약을 개발하면 근감소증 치료제가 될 것이다. 이걸 연구한다 그래요. 제약회사에서도 그냥 균을 죽이는 항생제 말고요. 네.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약을 개발하면 만병의 근원을 찾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연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염증이 많으면 근육도 감소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약사님께서 보시기에 혈액순환에 좋은, 효과가 좋은 영양소 2가지를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혈액순환에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나토키나제도 있고 전치리삼도 있는데 지방산 2가지를 비교하면요. 네. 오메가3하고 감마리놀렌산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어떤 그 유익점이 있냐면은 크기가 작은 LDL 콜레스테롤을 크기가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대요. 이 바꿔주는.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중성지방을 내려주고 세포막을 염증이 없게 건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우리 혈관 질환의 원인인 크기가 작은 LDL, B타입을 A타입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굉장히 오메가3를 먹으면 좋은데요. 특히 대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대혈관 질환은 뇌혈관과 심혈관과 사지혈관을 말하는 거고요. 네. 이런 데 오메가3가 도움이 되고요. 반면 감마리놀렌산은 달맞이 종자유라든지 보라지 종자유에 많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미세혈관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라든지 그다음에 신경, 신사구체가 가는 혈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데는 감마리놀렌산을 좀 보다 더 고순도로 먹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중성지방이 이제 130이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네.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CETP 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LDL이나 HDL 이런 걸 이제 지단백이라 그래요. 이 지질 단백질을 옮겨주는 이제 바구니다. 그래서 지단백인데 이 CETP 효소는요 지단백 간에 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이동해주는 그런 효소예요. 이 효소에 의해서 중성지방이 130이 넘게 되면은 위험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CETP 효소가 작용해서 LDL 타입이 큰 것을 작은 사이즈 B타입으로 바꿔줘 버린다 그래요. 그러면은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많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130이 넘으면 위험하다. 그랬을 때 이 콜레스테롤 그 내려주는 약도 처방하지만 우리가 오메가3를 먹게 되면 오메가3는 사이즈가 작은 B타입 콜레스테롤을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염증이 많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음식,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네. 염증이 우리가 생기면은 염증이 우리의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음식도 있겠지만은 이제 건강한 음식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음식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심혈관 질환에 스텐트를 심은 사람도 네. 또 혈관이 막힐 수가 있고 뇌동맥류 시술을 받은 사람도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약을 꾸준하게 처방을 받으면서도 이 혈관 질환이 굉장히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주 원인은 염증이다. 그러면 염증을 그 처방약 외에 우리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수천 년 동안 사실은 사용되어 온 그런 식품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뭐냐면 전칠삼이에요. 전칠삼은 동의보감에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 전칠삼의 4가지 효능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는 이제 활혈작용이다. 혈액을 어혈을 풀어주고 찰랑찰랑하게 잘 흐르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소종작용. 종기를 억제해서 그것을 뚫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준다. 그 다음에
정통작용, 통증을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한다. 이런 작용이 있다. 그 다음에 지혈작용, 출혈을 멈춘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게 활혈작용은 혈액 막힌 거 뚫어주는데 지혈작용은 혈액을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연물인데 어떻게 상반된 작용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네.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천연물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그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혈전이 많으면 이것을 뚫어주고 그다음에 출혈이 되면 지혈시키는 작용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잘 이렇게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천연물 제제의 아답토젠 작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물질들이 흔히 있는데 이 전칠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논문이 많아요. 네. 한의사들도 굉장히 논문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면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은 이제 그냥 한약을 뭐 뿌리줄기 막 이렇게 달여서 먹는 것보다는 그 안에 천연물 속에 있는 유효 성분을 고순도 고함량으로 추출해서 이것을 이제 의약품처럼 우리에게 사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전칠삼도 이제 전칠삼 사포닌이 유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삼 사포닌은 RG1, RB1, 홍삼에도 들어있는데 전칠삼에만 들어있는 것은 R1이라고 하는 고유한 사포닌이 있어요.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막힌 걸 뚫어주는 영양이다. 그리고 또 지혈도 작용도 하고 염증도 억제한다. 그런데 이제 최신 논문에 보면은 네. 이 이 전칠삼에 있는 이 사포닌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한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네. 천연물 제제 속에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염증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전칠삼은 왜 그럼 혈관을 뚫어주느냐? 그 전칠삼 사포닌의 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항사이토카인 작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네. 이런 제제를 굉장히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전칠삼 제제를 네. 또 어떻게 사용하면 좋으냐면은 우리가 이제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이 우리 혈액의 90%가 넘어요. 네. 굉장히 막 무수한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구의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40세, 50세가 넘으면 모세혈관이 40% 이상 막힌다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이 막히면 혈액에 가지 않고 혈액에 가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우리 몸의 기능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한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혈액이 막힌 걸 소통해서 혈액이 얼마만큼 가느냐 여기에서 좌우가 되는 거잖아요. 젊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 관략근 알죠? 관략근. 네. 관략근 뭐 소변 방광 관략근 딱 잡아야지 소변이 안 새고 네. 또 변실금도 대장 관략근, 그쵸. 항문 관략근이 안 되면 변이 새는 거고 식도도 관략근이 있어야지 역류성 식도염이 안 되는데 모세혈관 가기 전에 관략근이 있어요. 오. 좀 몰랐죠? 네. 모세혈관 관략근이 있다. 이것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모세혈관이 이렇게 동맥, 정맥, 그 다음에 후소동맥, 아주 가는 동맥도 있어요. 이따가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다발로 되어 있어요. 다발. 네. 이거 뭉치로. 네. 그러면은 모세혈관 중간으로 가는 요 혈관도 있지만 이 모세혈관으로 수없이 가야지 우리 모든 세포가 거기서 혈액과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다 이렇게 공급받고 또 정맥 모세혈관에서는 여기서 이산화탄소하고 노폐물을 모세혈관으로 줘갖고 다시 이렇게 없애는 거. 그 순환이 돼야지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혈관 가기 전에 관략근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관략근은 뭐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그럼 교감신경이 딱 흥분된다. 모세혈관 관략근이 딱 닫혀요. 그러면 혈액이 안 가요, 모세혈관으로. 그리고 혈액이 어디로 가냐면 중간에 우선로라고 하는 데만 가고 전체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다크서클이 생기고 막 그쵸, 그쵸. 얼굴이 칙칙하고 네.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혈관이 너무 자주 관략근이 닫혔다. 그러니까 혈액이 제대로 안 가니까 그렇고 또 밤에 잠을 못 자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왜 다크서클이 생기냐? 스트레스 받아서 이 콜라겐이 녹았어요. 눈 밑에가 이제 혈관이
얇으니까 콜라겐이 녹으니까 이 혈관이 보여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콜라겐이 녹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모세혈관 관략근이 딱딱 닫혀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온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나이 들면은 굉장히 시리다. 에어컨을 켜고 자면은 너무 손발이 시리고 안 좋다. 얼굴은 더운데 나는 손발이 시리고 저리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미세혈관을 뚫어주는 전스리산 제제 활용하면 좋은데, 연세가 너무 드신 분들은 너무 고함량으로 먹으면 좀 부딪히니까 저함량으로. 요즘에는 네. 고순도 햄철에다가 전칠삼이 좀 약하게 들어간 이런 제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은 혈액이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전칠삼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면서 빈혈인 사람에게는 전칠삼 사포닌과 더불어서 햄철을 넣고, 그 다음에 항암 환자들은 위장 세포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철분을 흡수 못하니까 리포좀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위장과 육모가 다 망가져가지고 네. 이 철분을 흡수 못하는 사람이 M세포, 밑에 있는 M세포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리포좀철이거든요. 그래서 리포좀철이나 햄철과 전칠삼이 결합된 제품도 나오거든요. 이런 걸 먹으면은 이제 구석구석에 미세혈관을 뚫어주면서 혈액을 보충하니까 만성 염증 있는 사람도 살아나요. 그래서 이런 제재를 이제 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이제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요. 나는 너무 손발이 차다. 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 또 손이 저리고 막 시리다. 이런 분들에게 이런 제재를 드리면 어떤 반응이 나냐면, 김천에 있는 이제 한 70대 네. 남성분이신데, 네. 나는 손발이 찬데 이걸 먹으니까 후끈하니 참 기분이 좋으면서 순환이 되네요. 네, 네, 네. 또 제 경험인데, 대구에서 이제 부산으로 그 약국 옆에 절이 그 스님이 용하다 그래서 거기 대구에서 부산까지 오신대요. 오셨다가 이제 기차 타고 가시려는데 네. 너무 피곤해 우리 약국에 오셔서 네. 피로회복제 하나 사러 네. 오셨어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창백해서 그러면 요걸 한번 먹어보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거 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벌써 순환이 되네요. 그러면서 이거리 한 박스를 사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몸이 약한 사람은 반응이 좀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연세 드실수록, 왜냐하면 먹어도 위장이 약하니까 그쵸. 피를 못 만들고 모세혈관이 막하니까 전부 다 이 순환이 안 되는데, 이게 참 도움이 되는구나. 몸이 약한 분들에게 네. 혈액을 통하게 하고 혈액을 공급하면 그게 최고의 보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커피하고 고지혈증, 갑상선암은 어떤 관계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커피 없이는 못 사는 그런 그쵸. 시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하루에도 몇 잔씩 네. 즐기고, 요새는 다양한 커피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커피 저도 하루에 뭐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좀 연하게 마시는 편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도 되는데, 커피에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 있는데요. 카페이게시드라고 있는데, 이 성분은 항산화제 성분이래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네. 기억력도 좋아져서 좋고, 또 항산화 물질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성분이 뭐가 있냐면 카페스톨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카페스톨 성분은요, 쓸개즙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잘 나가지 못하게,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잘 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요, 장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향기도 좋지만 또 항산화제 역할도 하지만 카페스톨 성분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많이 마시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 카페스톨은 거름망에 걸은 커피를 마시면 이 카페스톨이 걸러진다 그래요. 그래서 거름망에 많이 마시면 걸러서 먹으면 좋은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잘 안 하고 테이크아웃 커피는 거의 거름망에 거르지 않는 커피가 대다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과 또 콜레스테롤과의 그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알고 보면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부신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의 에너지 대사에도 관련하고 또 심장이 뛰고 심장 맥박수하고도 관련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갑상선에 암이 있다면은 빨리 막 아는 의사를 동원해가지고 서울에 유명한 의사에게 빨리 막 절제를 하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한쪽을 절제하든지 반절제하든지 그렇게 해서 갑상선을 남겨놔야 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생명 유지에 너무 중요하고요. 네. 또 체온을 조절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갑상선을 절제하게 되면은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 또 에너지 대사가 안 돼서 무기력증에 굉장히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작용하는 그 작용 중에서 콜레스테롤의 그 수용체에 작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어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쫙 이제 이 지단백을 날르는 거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콜레스테롤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은 뇌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근육도 만들어야 되고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을 지방이니까 단백질 형태로 해서 딱 날라요. 조직에 날라줘요, 혈관을. 그러면 이 조직에서 콜레스테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딱 있어야지 받아들여요. 그러면 갑상선 내 수치가 저하됐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요 비율이 약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갑상선 기능 저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갑상선 기능을 올릴 수 있느냐? 이 갑상선 기능하고요. 갑상선의 원료가 요오드거든요. 네. 요오드가 되는데 긴미역 다시마에도 있지만은 이 요오드는요, 굉장히 우리 그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도 되고 환경 독소를 이렇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섭취하는 환경 독소가 있는데 네.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그 미국산 밀가루 속에는 밀가루를 부풀리고 하얗게 하기 위해서 브롬이라고 하는 그걸 사용하는데 브롬하고 염소하고 불소는 요오드와 같은 주기율표의 17조 원소거든요.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브롬을 넣은 빵이 잘 부풀어 오르고 하얗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국산 밀가루 안 쓰고 미국산 밀가루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하얗고 부풀어 오르고 이제 식감이 좋으니까 이걸 쓰는데 대신에 이 브롬은 요오드하고 경쟁을 해서 요오드를 배출시켜요. 그럼 미국산 밀가루를 많이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요오드가 부족성이 생기고 그럼 이 브롬 독소가 내 몸에 쌓이게 되면 뇌에 쌓이면 뇌가 멍하니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체온도 저하되고 갑상선 저해증의 기능이 이제 눈썹도 잘 빠지고 손톱도 좀 거칠거칠하고 무기력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 사람이 붓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요오드를 이제 김미역 다시마라든지 뭐 제품으로 된 7ml 정도 이렇게 우리가 챙겨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 브롬 독소하고 요오드는 반대예요. 그래서 이 브롬 독소를 빼줘요.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요오드를 좀 챙겨 먹으면 그럼 이제 머리가 맑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조금 내려가고 부기도 내려가고 네. 무기력증이 좀 내려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오드를 먹으면 갑상선 기능이 굉장히 나쁘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기능의학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다 봐서 네. 아주 지나치지 않는 용량이면 하루에 7ml 정도라든지 3.5ml 정도의 요오드는 굉장히 유익하고 또 평소에 김미역 다시마도 즐겨 먹으면 네. 독소를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요즘에 좀 암보다도 무섭다고 하는 게 치매인 것 같아요. 네. 치매는 왜 생기는 거고 뭐 좀 치매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 좀 요법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치매가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산소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이거는 왜 생기냐면은
우리 뇌세포는 평생 동안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세포는 계속 교체가 그쵸. 되잖아요. 예. 뼈는 그래도 10년에 한 번은 교체가 되는데 뇌세포는 교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뇌세포를 수리 보수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APP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수리 보수예요. 근데 이 수리 보수하는 이 단백질도 또 교체가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세포가 끊임없이 교체되면서 뇌세포를 보호하는데 이 APP 단백질을 자르는 효소가 세크레타제. 근데 베타 세크레타제가 이 뇌세포를 이 APP 단백질을 자르면 그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래요. 요거는 덩어리가 크대요. 뭐 알파나 감마가 자르면 덩어리가 작은데 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로 잘린 거는 덩어리가 커가지고 뇌세포는 이제 이게 이 신경과 신경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시냅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신경의 네. 단위가. 이 시냅스 사이에 이 옆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있으면서 이게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뇌세포를 파괴시켜요. 거기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칼슘이 이 뇌신경을 흥분시켜요. 마그네슘은 안정을 시켜요.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칼슘이 많이 나오죠. 그럼 칼슘이 뇌신경에 들러붙어요. 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에도 들러붙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전기장판 좀 키다가 꺼야 되는데 계속 고온으로 하면 이게 불나죠. 그쵸. 그런 현상이 우리 뇌세포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많은 데다가 계속 흥분하면은 칼슘이 들러붙어 갖고 막 계속 과열하면 뇌세포가 망가지는 거죠. 그럼 이제 뇌세포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나무처럼 생겼어요. 나무 가지, 네. 좀 나무 줄기 뿌리.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상돌기, 신경에가 축삭돌기 들어봤죠? 네, 맞아요. 네. 수상돌기에서 신경을 정보를 가지고 쭉 지나가가지고 축삭돌기를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너 내가 어떻게 했지? 그럼 기억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매 환자는 왜 기억을 못하냐? 이제 밥을 먹었는데 계속 며느리 보고 밥 너 안 줬지? 그러면서 이제 밥달라 하잖아요. 치매 환자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신경세포가 망가져서 그런데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에 막 열이 가해졌잖아요. 그럼 이게 과잉으로 흥분하게 되면은 요 신경을 고속도로망처럼 매끈하게 전달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타우 단백질이에요. 타우 단백질.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튜블이라 그래가지고 매끈하게 쫙 고속도로망으로 우리 신경을 쫙쫙 전달해줘요. 엄청나게 우리 인체가 최첨단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 튜블이 망가지는 거야. 이게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돼가 막 다 터져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밥 먹었지? 전달이 안 돼. 네. 전달이 안 되니까 나 배고파 또 밥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가 계속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한 게 저장이 안 돼. 저장이 안 되니까 밥 먹은 거 잊어버리니까 또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치매 안 걸리는 거를 소원하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치매 걸리는 확률이 1%예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 사람 13%. 근데 여자가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많고.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이 치매에 안 걸리는, 많이 적게 걸리는 이유가 이제 카레를 많이 먹어서. 카레 속에 그 커큐민. 예. 이제 커큐민을 연구해 보면은 커큐민도 무조건 강황은 물에 넣으면 둥둥터가 안 녹아요. 네. 근데 이제 뇌는 이 보호하는 BBB라고 있거든요. 왜냐면 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물질이나 모두를 보호하고 눈도 보호해요. 그다음에 자궁. 요거를 골반으로 탁 해서 태아를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면 뇌 세포로 들어가서 커큐민이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100나노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커큐민보다 나노화된 게 좋은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커큐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딱 결합을 해갖고 체외로 배출시켜.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평생 카레를 먹으니까 일부는 그게 뇌로 들어가서 치매를 예방한다. 이렇게 예상해요. 그래서 이 강황 굉장히 좋고요. 강황이 뭐 최고의 그 슈퍼푸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강황의 그 커큐민의 그 역할이 항암도 하거든요. 항암은 뭐냐면 이제 후선 유전을 조절한대요. 네. 그래서 암에도 좋고 항산화에도 좋고 항염증, 그다음에 통증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 커큐민을 먹으면
몸 아침에 일어나면 좀 덜 아프고 그다음에 커큐민이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불면증에 좋아요. 오, 네. 왜 그러냐면 이 뇌에 히스타민이 많아지면은 이게 염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데 커큐민이 히스타민을 억제한대요. 네.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뇌에 염증을 안 일으키니까 잠을 잘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커큐민을 먹거나 아니면 오후 3시경 이렇게 먹은 사람 숙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도 없어지니까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이 자체가 항산화제니까 피부도 좋고 그리고 커큐민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꾸준히 복용해요. 건강관리를 해서. 그래서 이 커큐민이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의 두 번째 원인은 저산소증. 그러니까 산소가 도달하지 않는 곳은 전부 다 세포가 기능을 잃고 죽게 되는데 뇌 세포는 훨씬 더 저산소 쪽에 취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산지대 히말라야산 가면은 고산병에 걸리잖아요. 산소에 그 기압이 낮게 되면 산소가 뇌에 전달되지 못해서 막 토하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 세포가 그 저산소증에 가장 그 취약하기 때문에 이 뇌 세포를 파괴시켜서 결국은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보면은 여자들이 그러면 남자보다 왜 치매에 많이 걸리냐?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저산소증에 걸릴 확률이 많다.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생리해야 되죠. 임신, 출산, 갱년기. 그래서 여자들이 빈혈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산소증에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커큐민도 좋지만은 뇌 그 혈관을 뚫어주는 혈액 순환제. 전칠삼이나 나토키나제, 은행잎제제. 은행잎제제도 그 뇌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요즘에 뭐 포스파타딜세린 뭐 이런 것도 뇌에 좋겠지만은 그러면서 뚫어주면서 고순도의 햄체를 먹으면 치매를 예방한다. 그리고 이제 또 여자들이 왜 치매에 많이 걸릴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좀 책을 덜 읽는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은 좀 이제 드라마라든지 유튜브 이런 거 보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 책을 읽고 연락하는 분들은 거의 남자분이에요? 60대나 70대 남성분들이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책을 제일 많이 읽는다는 그렇구나. 걸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 오늘도 제 책이 이제 나왔는데 한 지난주에 나왔는데 오늘 첫 번째로 독자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60대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역시 거의 건강에 다 염려를 많이 하는데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여지없이 60대, 70대 남성분이에요. 아니, 제가 이제 이런 건강 컨텐츠 올리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보잖아요. 책은 남성분들이 더 많이 봐요. 신기하네요, 그게 참. 그래서 이렇게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TV만 보지 마시고 두뇌 운동,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게 여행 가는 거. 여행 가면은 다양한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또 즐거운, 좋은 맛있는 걸 먹고 즐겁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좋은 경험을 많이 할수록 치매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뭐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하지정맥류,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종아리 이런데 이제 혈관이 뭐 되게 튀어나오거나 보이는 걸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아요.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은 압박을 받기 때문이죠. 압박을 주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변비. 변비, 그다음에 지방이 너무 많은 거, 그다음에 오래 서 있는 거. 이게 이제 하지를 압박하는 원인인데 흔히 약국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혈관이 터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굵은 사람들은 이제 시술을 받죠. 하지정맥류. 그렇게 되는데 하지정맥류의 이제 약이 좀 많이 선전하죠. 센시아 선전 많이 하죠. 센시아의 그 원리는 뭐냐면은 센시아의 주 성분이 병풀 추출물이거든요. 병풀 추출물의 성분에는 이제 섬유아세포라 그래서 콜라겐을 생성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센시아를 먹으면 섬유아세포가 활성화돼서 콜라겐을 만들기 때문에 혈관에 탄력성을 줘서 정맥벽이 망가지는 거,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때문에 센시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티스탁스라고 해서 포도엽 X 그 성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플라보노이드 그런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니톨이나 디오스민 같은 이런 제제도 많이 있는데 디오스민은 치질약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 치질이 뭐냐면 하지 정맥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직장의 끝에가 변이 안 나오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우려이 돼서 일종의 정맥류의 현상이 생기고 잘못하면 이제 출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맥류 약과 치질약을 디오스민을 같이 쓰는 이유가 이게 전부 다 정맥류를 개선하기 때문이고요. 뉴베인이라고 하는 성분도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는 정맥류 제제인데요. 이 제제는 트룩세루틴이라고 하는 성분으로서 역시 혈관의 그 순환을 굉장히 잘 도와주는 것인데요. 이런 것보다도 전칠삼 사포닌은 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심한 사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런데 이제 정맥류 중에서 제일 심각한 질환이 뭐냐면은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비행기 좌석 중에서 가장 싼 좌석이 이코노미 클래스라고죠. 그러니까 좌석이 좁은데 오랜 시간 가다 보면은 그 자세로 있다 보면 다리에 그렇죠. 혈액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 다리에 있는 혈전이 올라가서 폐동맥을 막아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에 사망하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부정맥 혈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심부정맥 혈전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한 해 10만 명이나 된대요. 거기는 이제 나라가 크다 보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고 그리고 이제 이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가 보죠.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하실 때 저는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전칠삼 같은 게 포로 나오거든요. 전칠삼 한 포, 그다음에 아르기닌, 아르기닌 혈관 활성하잖아요. 두 개를 딱 먹고 타요. 그러면은 다리도 안 아프고. 아우 제가 전에 유럽 갈 때 13시간 타고 가는데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럴 때 전칠삼이나 아르기닌을 먹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여행할 때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방학에 청년들이 이제 여행을 간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다리 안 아파 그랬더니 우리는 괜찮아요. 젊은 사람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럼 이거는 뭐 비용이 드니까 상관없고 뭐 다른 것만 사갔는데 이제 40, 50이 넘어가면 그런 거 좀 먹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약사님이 이제 뭐 건강도 많이 신경 쓰시고 굉장히 그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네네. 약사님이 이제 누구보다 약을 많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 약사님은 과연 어떤 영양소들을 챙겨 드실까? 식사 외에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시구나. 공개가 가능하신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PD님하고 비슷하게 좀 근면성실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한식 위주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또 아침에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근본이고 나이 들수록 이제 조금 저도 몸이 약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종합 비타민 하나 먹고요. 미네랄은 꼭 챙겨 먹습니다. 미네랄이 이제 뼈 건강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되려고 하면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미량원소가 같이 골고루 들어있는 미네랄 한 개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피곤할 때 가끔 햄철이나 전칠삼은 이제 가끔 먹고요. 요즘에 이제 제가 신경 쓰는 건 뭐냐면은 이제 피부 건강. 이제 노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피부과에 가서 막 필러로 집어넣잖아요. 채우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내 피부를 채우자 이래가지고 콜라겐하고 히알루론산을 좀 열심히 먹는 편이에요. 그걸 먹는 것이 비싼 돈을 두고 채우는 것보다는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나서 그런 거 좀 챙겨 먹고 이제 커큐민은 제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큐민이 먹으면 잠도 잘 오고 좀 컨디션이 좋고 또 염증을 예방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오메가3를 먹는데 저는 이제 항산화제인 아스타잔틴하고 레시틴이 같이 들어있는 배합이 굉장히 흡수력을 좋게 하거든요. 그런 오메가3 하나 정도는 먹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약사님처럼 이제 모든 그런 좋은 영양소들 챙겨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식사로도 어느 정도 영양소가 챙겨지지만 이것만큼은 조금 그래도 좀 이런 뭐 보충제 형태나 뭐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보충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 식습관을 고려했을 때 좋겠다. 이거를 이제 뭐 딱 하나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는 역시 미네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네랄. 예, 칼슘, 마그네슘 외에도요. 아연, 크롬, 망간, 셀레늄 이런 그 미량 원소가 있어야지. 미량 원소는 효소 자체의 구성 원소예요. 미량 원소가 없으면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요.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은 뼈 건강에도 좋지만 네. 세포 안팎의 수분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미네랄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신경 전달이 전이차에 의해서 되는데 이 전이차를 이뤄서 에너지 대사하려면 반드시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미네랄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이유가 정수기 물을 거의 다 먹기 그쵸. 때문에 정수기에서 미네랄을 걸러버리고요. 그리고 음주를 많이 하거나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네. 칼슘, 마그네슘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쥐가 나고 사람들이 또 뇌가 과흥분되는 이유가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만 먹지 말고 칼슘과 같이 그리고 또 유기산 칼슘, 유기산 마그네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유기산은 빠르게 흡수되는 대신에 잘못하면 석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좋은 미네랄 배합은 비타민 K2가 같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K2가 들어가게 되면 칼슘이 석회화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의 역할은 네. 뼈 건강에만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매트릭스 GLA 프로테인이라는 것을 네. 이렇게 그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세포가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세포 내 석회화도 막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칼슘, 마그네슘, 유기산과 무기산이 골고루 들어있고 비타민 K2가 들어있고 미량 원소가 들어있는 이런 미네랄은 남녀노소 먹을 필요가 있다. 꼭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약사님을 직접 만나서 뭐 상담을 받고 하면 제일 좋겠지만 또 미네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좋은 거를 고른다고 한다면은 이제 K2, 비타민 K2가 들어있는 것을 네. 선택해라.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람들이 비타민 K2를 먹어야 된다는 방송을 듣고 해외 직구로 막 먹어요. 오. 근데 사실은 비타민 K2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네. 이집트 콩 또 병아리 콩 네네. 그런 것을 네. 발효가 되면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낫또 속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청국장 같은 것도 네. 발효된 콩 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먹으면 칼슘제하고 같이 먹어도 비타민 K2를 흡수한다. 비타민 K2를 우리 장 내에서 미생물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번에 제가 쓴 책 염증 정복에는 모든 질환의 근원이 염증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증을 다스리면 근본적인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모든 여러 가지 질환을 극복할 수 있고요. 염증을 억제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인데요. 저희 책을 잘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증 정복의 저자 송정숙 약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